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벨라코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4일입니다. 언론 지수를 공개를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이 62위를 기록을 해서 지난해보다 15단계 떨어졌는데요. 우리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예상했던 것이다. 네, 결과 아닌가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순위가 높은데? 아,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네. 굉장히 심각하다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비판했다가는 또는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 안 붙였다가는 바로 수사 들어가고 네. 압수수색 받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것만 보면은 62위도 좀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언론지수? 크게 예. 동의합니다. 네, 이거는 예상했던 바였고요. 네. 처음부터 거의 그 후보 시절 때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기도 하고 네. 뭐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부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예. 있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단계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보 시절부터 예상했던 후보 시절부터 예상이 됐습니다. 예. 저는 그게 딱 보였습니다. 아, 딱 보였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상하죠. 그 일리아 교수님도 예상을 했었고 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왜 대통령으로 뽑혔을까요? 뭐 그건 이유가 따로 있죠. 근데 또 지금은 그 국경 없는 기자의 그 네. 그래프까지는 나왔는데 그래프 보면 딱 항상 내려가는 경우가 딱 공교롭게도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윤석열 때 네.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보수 있어요. 정부 들어섰을 때. 자,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총 몇 개 나라가 지금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 평가가 되고 우리는 어떤 분류가 지금 되는지 말씀처럼 언제 높았고 언제 또 떨어졌는지 뭐 충분히 예상은 가능하긴 한데요. 네. 일단 전 세계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매년 이제 발표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김대중 정부 요 시절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는 31위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69위, 박근혜 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졌고 이번에 62위죠. 자, 사실 지금 상황은 문제 있음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러면 왜 문제 있다고 평가를 했느냐? 저는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도 뭐 이걸 얘기를 하면은 수사를 받으러 오라거나 압수수색당한 일이 많아서요. 네.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 네. 2022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기자들과의 소통 잘 안 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언론 더 탐사를 비롯해서 뉴스타파, 뉴스버스, 경향신문, 시민언론 민들레 압수수색 당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시민위원회가 입틀막 심의하죠. 정부 비판적인 방송사 상대로 법정 제재 남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히 대통령 부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중징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상충의 위험이 커졌다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진그룹이 YTN 인수했죠. 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인수했죠.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 대부분 소유주는 어디 있죠? 건설사들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만 그러냐? 미국도 사실은 별로 순위가 높지 않아요. 55위거든요. 미국 낮네요. 생각보다 낮다. 왜? 네. 자, 미국 대기업이 미국 언론사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러시아는 정확한 숫자는 아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안 말해도 되는 굉장히 낮게 있고요. 뭐 거의 이제 중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의 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반대로 조금 또 신기한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수가 조금 올라왔어요. 아, 우크라이나가. 조금이지만 예. 조금 올라간 것도 좀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이고. 근데 우크라이나 순위가 우리보다 높거든요. 네. 아,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대한민국보다? 우크라이나 상황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에 우크라이나는 보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네. 모든 보도는 정부를 거쳐서 맞아요.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한 우크라이나보다 그럼에도 네. 우리보다 높습니다. 높다. 네, 뭐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뭐 그건 충분히 또 어쩌면 그렇죠. 좀 이해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는 뭐 아예 지금 뭐 반대 언론, 반정부 언론은 다 전면이 폐지가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기자 활동이 거의 불가함에 가깝고 웬만한 이제 푸틴을 비판하는 언론사나 기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럼 일리아 교수님 그 일반 시민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인이잖아요. 살짝 위협감을 느끼시는지 혹시나 위협감 느낍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크게 상관없습니다. 가족들이 러시아에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웃 나라 일본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라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지금 라인을 좀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평론가님? 네. 이 라인이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긴 한데요. 일본 국민의 83%, 뭐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거의 메신저입니다. 카톡 같은 거네, 우리 따지면. 맞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라인 야후라는 곳인데요. 이 라인 야후의 주식을 64.5% 가지고 있는 A홀딩스라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A홀딩스의 지분을 우리나라의 네이버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거의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일본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라인야후 측에서 약 44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총무성이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행정 지도가 3월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인야후 측에서 저희가 네이버와 기술 협력을 앞으로 축소해 나가고 네이버 의존도를 줄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인 4월 16일 날 또다시 2차 행정 지도가 나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아하. 어떻게 줄일 거고 언제까지 줄일 거고 그 굉장히 압박하는 내용의 행정 지도를 내리면서 7월 1일까지 정확하게 답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행정 지도 내용 자체를 보면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본 측에 넘겨라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다만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지분에 있어서 네이버 쪽으로부터 받아내라 소프트뱅크를 압박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혹시나 플랫폼 아주 이 한국 플랫폼이긴 한데 자기 나라가 지금 디지털이라는 게 좀 떨어지니까 이거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그 작년에 있었던 정부 노출 사건을 가지고 그걸 이제 변명으로 쓰고 실제로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국민 메신저로 취급을 받지만 그보다 라인이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태국이나 뭐 어마어마합니다. 대만이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라인을 장악하게 되면 동남아 메신저 거의 그쪽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돈이 숨겨 있는 그런 잠재적인 자본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뭐 대한민국 정부도 약간 일본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니까 이게 기회다라는 그때가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에요.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도 이거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죠?
저 우리 정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정부 측 관계자는 계속 인터뷰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 이거 기업의 문제인데 왜 정부가 관여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은 관여할 때가 아니고 네이버가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시점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일본이 그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게 유독 라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하게 행정 지도를 내리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를 압박하는 거고, 이거는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 기업이고, 어떤 것도 정부 측에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라든지 또는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일본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되는데라고 계속 제동을 걸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우리가 들어줘야 돼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기업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일개 민간 기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뭐 지네 기업 합작했던 기업 간의 내부 문제겠지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동남아에서 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2억 명 정도 된다고 2억이나 하거든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일본이 왜? 자, 아니 소프트뱅크도 가만히 있는데 일본 정부가 왜 굳이 나서서 라인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석유, 원유로 취급받는 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자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역외로 나라 밖으로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동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자, 일본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일본인들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왜 한국 기업이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틱톡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틱톡 금지법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이 틱톡인데 이거 중국이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건 재판을 좀 해봐야 알 것 같기도 한데, 뭐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일본의 행정 지도, 행정 명령은 거의 법률과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일본은 관료들의 힘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예. 엄청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행정 지도 법적 구속력 없으면 대충이 안 돼요. 아니에요. 예,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 행정 명령, 행정 처분에 대해서 재판으로 다투는 게 이제 행정 소송인데,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하고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 소송을 왜 하는데 이길 수도 없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걸 갖고 그것을 사법적으로 다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미국도 지금 틱톡 관련돼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거 관련해서 재판을 걸고 있고 사법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빌미로 지금 각각 기업에 경고를 한 상황인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합동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은 어느 정도의 변명을 써서 상대방의 지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틱톡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자기 나라의 대국민이 대량으로 개인 정보가 다른 나라로, 그것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동 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중국은 네.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어떤 그 조항이 있냐면 제7조에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본인 그 조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정부에 넘겨야 되고 그걸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틱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 국가 안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정보를 다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나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는 라인 이용자의 정보를 우리 국가가 저기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고 없어요. 그런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톡하고 다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적대적인 관계고 그렇죠. 서로 적성 국가 맞습니다. 같잖아요.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하고 일본,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난 우호 관계 기시다 아닙니까? 총리랑 좋은데 지금. 예, 네. 아니 친구의 뒤통수를 이딴 식으로 칩니까? 누가 친구한테 삥을 뜯습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네. 이 일본이 외국 기업 이게 사실은 딱 반반한 거예요. 서로 경영권.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력을 대지만 일본에서 하는 거니까 50대 50으로 하는 건데 51대 49가 되면 경영권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이렇게 일본이 외국 기업 뒤통수 친 경우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뒤통수를 대표적으로 맞았었죠. 맞았어요? 2019년에 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네.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엄청 다 난리가 났었죠. 힘들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닛산 하고 르노 간의 합작에 네. 있어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갑자기 그 일본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을 아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때도 내부를 보면은 아니 르노라는 프랑스 회사와 닛산이라는 일본 회사가 서로 합작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르노의 입김이 세지는 것을 경계해서 의도적으로 일본 측, 그러니까 닛산 측 관계자들과 일본 정부가 짜고 이런 식으로 쳤다. 이런 식의 구속. 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곤 회장이 그 당시 이렇게 구속을 당하면서까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당시 외신들이 이거는 진짜 닛산 그 곤 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기괴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그래서 오죽하면 곤 회장이 굉장히 기괴한 방법으로도 기괴한 방법으로 탈출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 닛산 지분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뀝니다. 바뀌게 되죠. 43%에 달하던 르노의 지분이 결국은 2022년에 15%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경영권 관련된 거네요. 일정 바꿔가지고요. 저희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그 가해 기업에 한국 자산을 매각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본 기업들한테 니들 절대로 배상금 내놓지 마. 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서 계속 협박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대화 끊어지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거 아닙니까? 일본은 자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면서 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네. 그 후보 시절에 또 오늘 한 후보가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영업사원이 1호가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네, 얘기죠.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구호가 어디 갔는지. 좀 안타깝다. 영업사원이라면 이거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또 이웃나라 러시아도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5번째 임기를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자, 뭐 연설도 어려운 시기에 단계를 강조했는데 9분간 연설을 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2단계에 와서 푸틴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놀랍지도 않고요. 네. 또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아하. 푸틴이 취임식 할 때마다 취임식은 항상 5월이거든요. 네. 러시아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부터는 바뀌었지만 5월이 됐죠. 네. 항상 푸틴이 취임식에 이제 자기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그 러시아 말에서 그게 5월의 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지시를 냈어요. 뭐 2030년까지 러시아가 뭐 GDP가 어떻게 돼야 될 거고, 뭐 수명이 어떻게 돼야 될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딱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2012년에 푸틴이 이제 다시 3선으로 성공했을 때부터는 똑같은 이제 5월의 지시를 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거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공률이 10%밖에 안 돼요. 아, 지시 이행할 수 있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 심지어 12년에 예. 푸틴이 지시한 것 중에 지금의 2024년에 보면 목표치가 훨씬 더 낮아졌어요. 지시를 다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께 또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 12년 5월의 지시를 보면
앞으로 러시아가 2020년까지 포르투갈 GDP를 초월하겠다. 아, 포르투갈을 이기겠다. 라는 딱 그 라인이 예. 밈이 됐었거든요. 예. 우리가 포르투갈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푸틴이 자기 지시를 내렸을 때, 자, 거기 포르투갈 어떻게 됐나? 라는 밈이 돌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그래, 초월했나? 벌써? 못했죠. 못했죠. 네, 못했죠. 자, 야, 놀랍습니다. 예. 러시아 분들도 유머러스합니다. 밈 같은 거 보면 재밌고요. 유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슬픈데. 슬픈데요. 다섯 번째 이제 임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네. 가겠죠? 예. 푸틴은 더 강력해지겠죠. 네. 네. 6년 임기예요. 6년입니다. 예, 6년 임기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6년 임기가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할 수도 있을 2030년 텐데요. 대선에 또 나오시겠죠. 그래서 거의 종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전에 그 대선에서의 당선 지지율 있잖아요. 네. 득표율을 계속 높여왔고 이번에도 83%를 넘었어요. 훨씬 넘겨가지고 됐기 때문에 확고하게 자기 권력이 공고화됐고요. 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임기 초반 아닙니까? 게다가 네.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더욱 승기를 잡아가겠죠. 그리고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8%를 점령을 한 상황이고 네. 러시아로 편입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정말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에서 러시아가 더 이길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저는 푸틴 입장에서 뭐 급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장기화될 장기화될 것이다. 네,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계속 이어질 거고, 근데 또 지금은 경제 전문가를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27년인가 2018년까지는 그러니까 최대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로 꼽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돈을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고, 전쟁 비용으로. 네, 전쟁 비용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을 이제 뽑고 동원해서 그렇죠. 전쟁으로 보낼 때는 엄청 큰 돈을 돈이 들죠. 하거든요, 계약금으로. 그래서 그런 돈은 일단 지금 올해와 내년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이 되어 있지만 한 3, 4년 후에는 확실히 그런 삐뚤거림이 보여줄 거고 이게 돈이 끝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조금 장기화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또 전쟁의 기운이 또 여전히 감돌고 있는 중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 지금 장악했는데요. 여긴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두 가지 노림수,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네. 상황에서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하마스 괴멸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공격을 할 수 있어라는 걸 공격할 수 있다. 예. 보여준과 동시에 휴전 협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휴전 협상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맞아요. 협상안이 사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처음에 제출을 한 거였고 네. 그 내용 중에서 지속 가능한 평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카타르, 이집트, 미국이 이제 논의를 해서 넣었어요. 이건 이제 하마스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하마스는 계속해서 영구적인 휴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스라엘은 영구 아니고 우리 잠깐 인질 석방을 위한 기간만 확보하는 거야 라는 건데, 여기서 하마스 측은 사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장애물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야 라고 사인을 할 준비를 하고 협상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파견까지 했는데 네. 이스라엘 측에서 이 문구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영구 휴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고 틀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협상이 거의 와해된 협상이 상황이에요. 끝난. 예. 지금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뜻하고 달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타냐후 그 총리 발언도 그렇고 이 지금 협상 이런 거 별로 휴전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입장이 어떨까요, 그러면? 미국도 조금, 그러니까 네. 외부로 봤을 때는 미국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군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기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에 라파를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는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갈등이 많이 생겼고 또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렇죠. 막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예. 그걸 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거에 또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동맹 국가를 버릴 수 그냥 그대로 대놓고 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의 어려운 출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지난번 주에도 좀 다뤘지만 반전 시위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 네. 그래서 계속 확산되고 심해야 있어요. 되게. 예. 네,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코넬대 총장이 또 사임을 했거든요. 코넬 대학교.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단순히 반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어의 차원이 아니고 미국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정말 가장 많이 보장돼야 할 대학이라는 공간에 마저도 반유대주의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단죄하기 시작하고 네. 그거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서 총장들이 지금 3번째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아주 단초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국의 가치, 미국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수정헌법 1조예요. 그게. 예, 맞습니다. 가장 그게 중요한. 반유대주의 프레임에 맥없이 지금 계속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미국 사회에 저는 더 큰 위기가 닥친 게 아닌가. 앞으로 반전 시가 더 된다면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쪽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아무리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 트럼프 대통령 딱 반대되는 상황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야 교수님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